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정치권 소식에서는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일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원일이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 휴가만 계속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과연 이들과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리아 미자드, 리아 추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진해 해군기지 내 해군 공관 영접실에서 접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잠수함을 최초로 인수한 나라가 되었는데 기존에 합의했던 1차 잠수함 협력 사업에 이어 2차 잠수함 사업 추진 시에도 한국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만난 이유 그리고 청와대가 공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휴가 업무죠. 휴가 중 업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 외교예요. 워낙 빅바이어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인도식을 했던 그 1,400톤급 잠수함이라는 것이 이름을 나가파사라고 적었죠.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이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게 11억 달러짜리 규모였는데 이게 세대 중에 이제 첫 번째 한국산 잠수함이 이제 완성이 돼서 인도식을 한 거고 인도식을 하러 온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을 이제 만난 거죠. 뭐 빅바이어들이고 이제 앞으로도 이게 지금 2011년도에 계약이 체결돼서 이제 인도가 됐으니까 인도네시아가 이제 2차 이제 그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해요. 여기에는 잠수함도 지금 여러 대 지금 팔 수가 있고요. T-50을 비롯한 전투기 사업이 또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조 단위로 이제 그 규모가 좀 굉장히 큰 적이죠. 인도네시아는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도 좀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 빅바이어 손님들을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초청해서 마침 가까운 데 있고 휴가 중이니까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세일즈 외교를 했다는 것이고요. 청와대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일 의원도 기자 시절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청와대가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휴가 중에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라고 공개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우리 온일이 논설위원 말씀대로 인도네시아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발주한 건데 이번에 첫 잠수함 인도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들을 만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차, 3차 인도네시아에서 뭐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는 계획이 추진 중인데 우리 한국이 수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고 한 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우리한테는 가장 급박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대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휴가를 하시면서 꼭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거 그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문제는 뭐 계속 앞으로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문제는 잠시 후에 야당의 입을 빌어서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박 교수님, 네. 뭐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세일즈 외교 나섰다, 직접 나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5.18 기념식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번에 휴가를 가기 전에 논란이 있었어요. 미사일 발사 때문에. 그런데, 여론의 분위기를 갖다가 상당히 휴가 가가지고, 이 행보들을 보면은요, 국민들 속에 파고드는 그런 낮은 행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대통령을 만나서 깜짝 환호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했고요. 또 단순히 또 국민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무기 수입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네. 비행기도 사주고
또 이번에 잠수함도 사주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사간 나라인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휴가 중에라도 업무를 본다 이런 그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뜩이나 지지율이 좋은데 이런 지지율을 이어가는 그런 그 세세한 디테일들이 참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일정을 일부러 이렇게 짰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잠수함 수출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선진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데는 또 우리가 오히려 이런 무기 같은 걸 수출하고 이런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상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요. 조금 전에 이상일 전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휴가 중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만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한통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만날 일정을 공개하자 야당의 공세는 더욱 격화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ICM 발사에 대한 대책만큼 중요한 의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제가 없어서 통화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엉뚱하고도 잠꼬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국 대통령은 통화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통화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고 안보까지 휴가를 보낸 문재인 정부의 무개념 안보 인식과 국정 운영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휴가 중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고 나는 5일경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미봉남, 즉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대한민국 안보도 휴가 중이다. 네. 대통령만 휴가 중인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전화 통화를 안 하느냐. 휴가 중이라 그렇다. 그럼 휴가 중이면은 인도네시아 장관들은 왜 만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푸념 삼아서 나온 얘기가 한미 정상간의 통화는 적절한 시기에 의제가 합의되고 할 얘기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의제도 없는데 무조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촉발이 좀 된 거란 말이에요. 청와대 관계자가 그렇게 네. 얘기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왜 대통령이 휴가 뒤로 통화를 미루느냐에 있어서 이거는 전화 통화를 하도 지금 서로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긴박하게 돼 있는데 뭔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지고 한미 정상 간에 얘기를 해야지 한일 정상들끼리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한미 간에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 없이 통화를 위한 통화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는 의제가 없어서라는데 사실은 좀 표현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제는 분명히 있죠.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ICBM 발사란 의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한 두 정부 사이에 지금 실무 협의가 좀 필요한 좀 시간이 좀 며칠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이게 설명을 했으면 되는 건데 의제가 없다고 청와대에서 그래 버리니까 왜 의제가 없냐 이 문제 말고 더 중요한 의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야당한테 좀 공격의 빌미를 자초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미가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해서 그런 상황을 여러 차례 확인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되게 찬사를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한미 동맹 혈맹이나 다름없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에 전화 통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해요. 네, 사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전혀 뭐 일을 안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청와대에서도 아까 이제 표현에 좀 문제가 일부 있긴 했지만 거의 매일 실무자들 간에 지금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보실장도 뛸 거고 외교부장도 뛰고 그러겠죠.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후에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합의를 해서 지금 사드 4기 추가 도입을 위한 합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내의 사정이 사실
레드라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도요. 강경파의 메시지와 온건파의 메시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대통령은 뭐 직접 이야기는 아니고 간접적인 얘기지만 북한에 대해서 일부 희생이 있더라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쟁 얘기까지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즉 지금 미국이 어떤 레드라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위협에 미국으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그 핵미사일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해서 아직 뜨거운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논쟁 중에 한국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시간이 이번 휴가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해야 될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3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직접 들려드릴게요. 예정입니다. 저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공론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론화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듯 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론화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공론화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꼭지입니다. 하나는 공론화의 주체에 대한 겁니다. 공론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2017년 7월 17일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2조의 정한 바에 의해서 그 소관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훈령 제2조에 의하면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바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아래 진행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지금부터 한 열흘 전인 2017년 7월 24일에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론화에 관한 사항에서 미리 정해진 내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론화의 목적에 관한 겁니다.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김재용 공론화위원장의 브리핑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공론화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서 다시 스튜디오로 카메라가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저희 이야기 계속하고요. 잠시 뒤에 오늘 논의 결과를 김재용 위원장이 브리핑할 때 다시 현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마무리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 정리가 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도 보조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미국 정부에서 합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 정부가 정리되는 것을 좀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휴가 이후로 미루는 것이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이상일 의원께는 그런데 야당이 비판하는데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는데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한번 하는 게 아무리 의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어렵겠느냐. 야당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미국에서 지금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습니까? 최대 압박과 관여. 그러니까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그 정책을 쭉 일관되게 쏘고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현재는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북한이 28일 밤에 정말 우리로서는 가장 심각한 상황에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양국 정상이 의제가 없어서 지금 통화를 안 한다. 이건 잘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만큼 중요한 의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이 지금 뭐 서로 협의가 안 됐다. 일단은 정상 간의 통화는 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그 디테일까지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호한 의지를 천명을 하고 실무선에서 보다 강화된 북한의 압박과 제재 조치를 만들라고 지시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화를 안 하게 되니까 구구한 억측이 나오는 거죠. 한미 간에 이상기류가 있느냐, 두 정상 간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또 한국 정상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좀 냉각기를 갖고 좀 차분하게 되는 진정 상태가 되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냐, 뭐 구구한 억측이 나오는 거죠. 두 정상 간에 만약에 통화를 해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을 했다면 이런 불안 심리나 억측은 안 나오는데 아직도 이걸 밀어놓고 있으니까 계속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또 언론도 여러 가지 보도를 하면서 오히려 혼선이 빚어지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오셔서 통화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통화를 해서 단호한 어떤 의지를 천명하는 게 좋겠다. 휴가 중에는 의제가 없는데 휴가 끝나면 의제가 있다라는 그것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의 지금 대북 정책이 지금 조율이 안 돼서 생기는 지금 통화 연기가 아니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미국은 명확하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정부가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그러니까 한미 간에 지금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청와대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와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가 미국은 미일 간에는 원칙에 있어서 천명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50분 동안 통화를 좀 했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라는 압박을 강화하겠다라는 원칙이 서해져 있는 거예요. 세컨더리 포인트 가는 거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중국의 팔을 비틀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하는 그 원칙은 정해져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천명을 했던 그 대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도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겠다. 우리가 좀 주도적 역할을 좀 하게 해달라.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 운전을 해보겠다라는 거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변했단 말이죠.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미국과 일본은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입장 정리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으면 우리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 전화 통화를 한다 그래서 할 얘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할 얘기가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시간이 며칠이라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휴가 이후로 계속 미루겠다라는 그런 기조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주고받은 이야기, 기자들 질문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만났다라고 하는 일정을 공개하니까 전부 질문이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과는 통화를 안 하느냐, 이렇다고 한다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원일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의제도 없는데 무조건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거지 휴가라서 안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자꾸 야당이나 이런 데서 코리아 패싱, 한국 건너뛰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한국 건너뛰고 미국과 일본 내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뭐 이런 식의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충분하게 거의 매일 한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논의가 됐고 합의도 됐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청와대 담당하는 기자들이 납득을 잘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사드 문제라고 하는 게 중국으로서는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액션 플랜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슈퍼 301조를 들이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의가 지금 뜨겁게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지금 미국 내에서 아주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액션 플랜의 구체적인 수위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등 최소한 덜 터지기 위한 우리도 준비를 해야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가 뭐 전략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미국의 그런 그 수위라든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중국과의 어떤 그 제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우리도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위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화를 지금 하느냐 아니면은 뭐 며칠 뒤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죠. 통화를 뭐 며칠 전에 했느냐 지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되는 일정이 하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ARF 네. 그 필리핀에서 열리나요? 필리핀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북한도 참가하지 않습니까? 하죠. 리용호 외무상이 들어오고 우리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가고 미국은 틸러슨 그 국무장관이 옵니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일정이네요. 없죠. 예. 항상 뭐 저희도 뭐 여러 차례 그 취재를 해봤던 현장이긴 합니다. ARF가 유일하게 지금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국제 무대에 나와서 외교적인 행사로 북한 외교상을 통해서 입을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ICBM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강경화 장관의 이제 고민은 당장 만날 거란 말이에요. 얼굴을 볼 거란 말이죠. 뭐 오가다가 볼 수도 있고. 예. 외면을 해야 할까요? 악수를 청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찡그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무시를 하고 한미 간의 악수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좀 고민스러운 상황인 거죠. 베를린 구상 대화의 동력을 잃지는 않게 하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기 때문에 외면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모든 문제가 지금 하나하나가 지금 과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악수하고 뭐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도 ARF에서는 남북한 간의 외교 장관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악수했고 다 인사 다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먼저 가서 악수를 하면은 이게 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외면을 하면은 대화 기조에 어떤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고 하나하나의 의전부터 지금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남북한과 미국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이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뭔가 물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외교가의 전망을 위한 전망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ARF라는 거는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요. 미국 리용호 외무상은 아무런 실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게 완성할 때까지는 나는 갈 길 간다라는 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이상은 여기에서 뭔가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그거는 비합리적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한국과 북한의 뭐 당국자들이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데 있어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여기에도 뭐 전 세계 언론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6, 7, 8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그 회의에 아마 뭐 한국 우리 강경화 장관이 이용호 외무상을 만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뭐 저희들이 큰 기대를 갖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것이 코리아 패싱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지만 북한은 지금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북한의 대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손도 내밀지만 북한은 그걸 뿌리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랬죠. 예, 이용호 외무상 만날 이유 없다. 이분이 지금 북한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북한이 핵 폐기를 해야 대화를 하겠다는 이 전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ARF가 관심은 갖지만 우리가 지금 형 국면을 북한이 여기 국면 전환을 해서
정말 평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대통령 휴가 끝나시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겠죠. 통화를 해서 나오는 발표되는 내용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본다면 아마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나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이 정도 선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접한다면 아니 이런 내용을 발표할 거를 그동안에 왜 통화를 안 했지? 이렇게 궁금증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예, 지켜봐야 되겠지만이라고 단서를 붙이셨는데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 브리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늘 논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른정당 당직자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바른정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6월 29일, 7월 31일, 8월 1일 며칠 간격으로 당직자 3명이 전부 다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낸 이유도 그렇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종구 정책위원장 냈고요. 오신환 수석대변인 냈고 이번에는 박인숙 서울시장. 원일의 의원 잠시만요. 네. 이제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이 오늘 논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 배심원단 명칭 재검토안,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조사 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시민배심원단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민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을 수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론화에 적합한 명칭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시민배심원단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 참여단으로 바꾸고 축약해서 쓸 경우 시민참여단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공론화 업무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분과, 소통분과, 수기분과, 법률분과 4개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조사 설계, 설문조사 등을 기획 운영하는 조사분과는 김영원, 이윤석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국민소통과 소통 촉진을 담당하는 소통분과는 김원동, 유방란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구성, 수기과정 기획 등을 담당하는 수기분과는 이희진, 유태경, 이성재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담당하는 법률분과는 김지영 위원장과 김정인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향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는 1차 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참여단 수기과정, 최종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할 예정이고 중도 이탈자를 고려할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됩니다.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기 결과 도출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있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수기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 건설 재개, 의견의 비율,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향후 활동 계획,
수기 결과 도출 방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한 조사를 수행할 조사 기간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한 이희진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 배심원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놓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내지는 건설 계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시민 배심원단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정부에 공고하는 자문기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민 배심원단이라는 이름 대신에 공론화 시민대표 참여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약칭으로는 시민참여단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시민참여단 구성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오뉴스나 8시 뉴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나눴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혜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여러 명이 당직을 사퇴했다 이런 얘기죠? 3명이나 했어요. 3명. 네,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종구 정책위원장 그만뒀고요. 오신환 수석대변인이 그만뒀고 박인숙 서울시당 위원장이 8월 1일 그저께 그만뒀어요. 그 사퇴하는 사유 자체가 뭔가 좀 석연치가 않는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혜훈 대표가 지금 인재 영입 1호로 영입을 한 사람이 박종진 전 앵커죠. 예. 박종진 전 앵커를 영입을 하면서 송파을 당협위원장에 임명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 지금 최명길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 돼 있는데 선거법 위반 문제로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적 도의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 반발을 했는데 사실은 속사정은 나하고는 이런 방구 상의하지 않았다. 이혜훈 대표가. 그렇죠. 원칙적으로 하면 서울시당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당 위원장인 박인숙 위원장에게 최소한 협의를 하는 모양새라도 좀 갖춰야 되는데 이런 방구 협의 없이 자신은 통보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나 그만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다면 이제 이혜훈 대표의 일사천리식, 자기 일방통행식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당직자들이 불만을 갖고 줄사퇴를 좀 하고 있다. 특히 대변인이, 수석대변인이 그만둔 점에 대해서는 당 대표의 당 운영에 뭔가 민주적이지 않다.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불만의 표시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혜훈 대표는 나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조금 더 좀 해봐야지 양쪽 얘기에 진실 게임처럼 진행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혜훈 대표 측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종구 정책위 의장은 이미 대선 직후부터 그만두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오신환 수석 대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인숙 서울지역 당협위원장인가요? 서울지역 위원장. 당협위원장 임명을 상의할 때는 불만 표시가 없었다. 이혜훈 대표와 당직자들 간의 갈등설은 낭설이다라고 이혜훈 대표 측은 당연히 별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켜보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기자들이 판단하니까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주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두 분이 다 낭설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보기엔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혜훈 대표가 처음 이분이 선출이 됐을 때 저희가 추미애 대표 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에서 어떤 여성 대표의 섬세함 이런 걸 좀 기대를 걸고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지만 이혜훈 대표는 그동안 정치 활동을 쭉 한 거를 보면은 상당히 본인의 생각을 관철하는 이런 어떤 강성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이종구 전 정책위원장의 경우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로 해서 선출이 됐고 임기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퇴를 했고 또 지금 오신환 수석 대변인도 현역 대변인인데 사퇴를 하다 보니까 바른정당의 지금 대변인은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원내에서 대변인을 하는데 원내 대변인이 할 경우에 과연 이 원내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브리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금 문제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박인숙 의원의 경우는 자기의 옆 지역의 위원장을 박정진 씨를 임명을 하면서 상의를 안 했다는 거. 또 자기가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전혀 이 논의 구조에서 배제됐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불만 표출로
사퇴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해운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호남도 찾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당내 이 인하와 하악 이 문제보다 좀 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이 분석하시기로는 틀림없이 이해운 대표와 다른 당직자들, 다른 의원들 간의 갈등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기자들도 그렇게 보고서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지금껏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찾아갔죠. 그제와 어제는 국회를 찾아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만나고 여야 각 당의 지도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휴가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이에는 뭔가 껄끄러운 사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 국회를 방문했을 때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직 안 만나셨는데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시기를 적절히 판단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완종 인연 때문에 안 만나실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만나시긴 할 예정이신 건가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 좀 발언을 더 들려주셔도 될 걸 일찍 자르셨네요. 지금 얘기를 보면은 자, 시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더니 기자들이 그게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혹시 만나기가 좀 불편하신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시기를 또 조정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또 했거든요. 매우 불편하죠. 만나기가 매우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이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자신은 검찰총장이 됐고 홍준표 전 지사는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으니 안 볼 수는 없지만 보기는 보는데 매우 껄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이 속내가 좀 담겨져 있는 거죠. 홍준표 대표한테 정치적 사망 선고를 했었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주인 검사였었어요. 사실상 사망 선고 내렸었고 뭐 유죄까지 받아냈었죠. 2심에서 지금 이제 무죄 났고 이제 대법원 판결 남아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문무일 검찰총장일 거예요. 뭐 다행히 지금 타이밍 딱 맞춰서 휴가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껴가긴 했습니다만은 문무일 총장도 여야 대표들 만나는데 홍준표 대표만 안 만날 수는 없지만 웃으면서 만나기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인 거는 사실입니다. 예,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임검사로 수사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1억 원을 받았다. 제3자를 통해서. 근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죠. 네. 박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과 홍준표 대표 만나겠죠? 안 만날 것 같습니다. 안 만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측에서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는 먼저 나왔어요. 부닥치는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이런 미팅이 있는 자리에서 오다 가다 만나고 그런 어색하지만 그래도 인사하는 장면은 연출할 수 있겠지만 굳이 자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원내대표가 만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좀 피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미 만났어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됐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만나겠지만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인데 아무래도 검사와 만나는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또 홍준표 대표가 또 그런 걸 이렇게 썩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지금 좀 특이한 것은 과거의 검찰총장들은 정당 대표를 찾아가서 인사한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렇습니다.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만난 적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문무일 총장은 검찰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해보겠다. 그래서 과거에 권위주의적으로 보였던 이 검찰을 좀 이미지를 바꿔서 낮은 자세를 보여가면서 앞으로 검찰이 지금 직면해야 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의 입장을 최대한 좀 관철을 해보겠다. 지금 경찰 쪽으로 정치권이 전부 수사권을 많이 넘기겠다는 입장은 공동으로 밝혀놓고 있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신설되는 그건 제가 보기엔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힘은 많이 빠지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어떤 이익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저런 행보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과연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면담 일정을 잡을지 주영재 뉴스브리핑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다면 아마 기사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뭐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전에는 무산됐어요. 안 했어요. 네, 무산됐습니다. 근데 좀 3시로 또 좀 뒤로 미뤘죠. 출마하겠다는 얘기예요. 오전에는 하겠다는 얘기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해서 오후 3시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그게 더 큰 뉴스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출마 선언을 지금 오전 11시로 예정했다가 오후 3시로 연기한 걸로 좀 보는 것이 더 대세로 좀 돼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에 떨어지고 나면 대선 후보가 어떤 신세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가슴에 상처가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당 내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하죠. 박주선, 박지원, 김동철 전부 다 지금 결사 반대입니다. 나오면은 지금 나오면 안철수도 죽고 당도 죽고 다 죽습니다. 나오지 말라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난다라는 것 자체는 저건 출마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자,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이 이제 임박해져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출마의 변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할 건지 관심 사항이 큰데 일단 당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철수가 출마하면 집당 탈당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구 동교동계, 이른바 호남파들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지금 정치적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예, 3시가 돼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장에 나서면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혜리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지금 출마를 반대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일선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지원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내가 탈당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호기심과 그리움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복귀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그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보라고 왜 나한테 물어봐? 그렇죠. 전화가 안 되는데 그럼 나는 뭐 스페어야 그러면? 출마와 불출마와 관련돼가지고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내가 조언한 것이에요.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제 말로 금명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상황에 따른 내 의견을 정리해서 조언만 했을 뿐이지 출마의 정당성이랄까 출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장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 여러분, 저 안철수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5월 대선에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성원을 생각하면서 자숙하고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여일간의 괴로운 성찰의 시간은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몹시 어렵습니다.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휩싸고 있습니다. 원내 제3정당이 무너지는 것은 당원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입니다. 국민은 그저 포퓰리즘의 대상이 되고 정쟁에 동원될 겁니다. 원내 제3당 4당이 있어서 우리 정치에서도 협상하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난 몇 달간 지켜보셨을 겁니다.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것이 제3당의 몫이고 가치입니다. 그 소중한 다당제의 축은 우리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민생을 위해
우리 국민의당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안보를 위해 우리 국민의당은 단단히 바로 서야 합니다. 국민이 대접받는 정치를 위해 우리 국민의당과 같은 튼튼한 제3정당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을 향한 정치 품질 경쟁을 통해서 3당이 1당으로 올라서고 실패한 1당은 2당, 3당으로 밀려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봉사하게 됩니다. 우선 국민의당이 새로워져야 이 모든 것에 출발이 가능합니다. 당을 개혁의 출발점에 세울 혁신의 기술을 찾는 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입니다. 저 안철수 선당 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제 모든 것 던지겠습니다. 그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 안철수 당 혁신에 앞서서 먼저 제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절박함으로 저를 무장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당과 나라를 받들겠습니다. 소통의 폭부터 넓히겠습니다. 먼저 제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함께하는 정치 세력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소통하고 공부하고 현명한 대안을 내는 똑똑한 정당이 될 겁니다. 양극단 정치에 신물난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는 사랑받는 정당이 될 겁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에 절박한 문제를 바꾸는데 보다 관심을 두겠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의 대안을 치열하게 묻고 찾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생정당이라는 말이 법칙이 될 때까지 오로지 민생에 주력하겠습니다. 국민을 모시는 일이라면 정부 여당과도 주저하지 않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핵, 미사일 위기, 부동산 폭등,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같은 문제를 두고는 분명한 역할을 하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을 젊은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신진 인사에게 확실히 열려있는 당을 만들고 외연을 넓혀서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전국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직접 찾아 나서되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당의 혁신을 위한 방안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신속하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지난 대선 때는 3월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5월에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한 실패의 아픔을 강하게 느끼는 그만큼 제 몸 던져 당을 먼저 살리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진전하겠습니다. 지난해 찬바람 몰아치는 한겨울, 당을 만들고 동지들과 함께 총선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한여름에 당 재건, 제2창당의 길에 다시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후보들 모두가 합심해서 당을 살리는 과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당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국민께
다가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달 27일로 예정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원일이 의원. 네. 출마의 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대로 가면 국민의당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네요. 국민의당이 사라지면 다당제, 국민이 뽑아준 다당제의 기반이 사라지고 양당제로 가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로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출마제라는 정동영 청전배 체제가 되면 국민의당은 최소한 민주당 이중대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게 지금 현재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안철수 전 대표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구도는 요동칠 수밖에 없고 안철수 전 후보 쪽으로 확 쏠릴까요? 구도는 완전히 급변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 거죠. 일부 동교동계, 과거에 이미 정치 현장을 떠나신 분들, 주로 고문 중심으로 돼 있는 권노갑 고문을 비롯한 일부 동교동계 세력은 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결별하더라도 지금 원일이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을 살려야 되겠다. 이거는 지난 7월 12일 날 이유미 씨 사건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후보가 사과를 할 때도 국민이 지난 총선 때 만들어준 다당제는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존립 이유는 다당제 유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이 소위 조정 역할을 해야 소위 양당제의 여러 가지 폐해가 없어진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이번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나왔고 결국은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정동영 천정배 의원은 상당히 지금 이 불만도 있을 거고 이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후보의 세력이 현실적으로 크고 또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 출마 준비를 했다가 이분이 출마 선언을 과연 할지 안 할지 또 주목이 되는데 쉽게 출마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당내 회의에서 이찬열 의원이 안철수 전 후보의 정계 은퇴까지 거론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히 무리수를 둔 건 둔 겁니다. 하지만 예정된 수순입니다. 1년 2개월 전에 총선 리베이트 건으로 당대표를 사퇴했었고요. 또 이번에도 당의 어떤 그 혁신 과정에서 혁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치 은퇴까지 얘기가 나왔죠. 그건 이제 증거조작 사건 때문인데요. 이런 그 당 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당권을 지지 않으면 차기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당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당권을 지고 나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안정적인 카드로 갔었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다시 또 당을 장악하는, 물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모두 위기라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그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다 만류를 했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은 다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문제는 국회에서 이를 국민의당이 뭔가를 보여주려면 현역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원내대표나 현역 의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지금 다 만류했던 이런 현역 의원들이 물론 무난하게 이제 당대표가 되실 것 같기는 한데, 당대표가 된 이후에 홍준표 대표도 지금 원내의 목소리가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원외에 있으면서 원내 현역 의원들한테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 또는 잘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다른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이런 분란으로 더 비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탈당이나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당도 안철수식 혁신에 대한 평지풍파가 상당히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안중근 의사의 심정, 그런 각오로 두만강을 건넜던 안중근 의사의 심정을 거론하면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장 국민의당 당원들,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안철수 전 후보의 출마 선언에 어떤 반응 보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